야, 머슴. 네가 우리 엄마 똥 좀 치운 게 대수야? 밥 얻어먹으면 밥값 해야지. 30년을 종처럼 부려먹던 남편이 제게 내뱉은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시어머니 똥수발로 제 손은 문드러졌는데 자기들은 몰래 상가 건물을 빼돌리고 날 머슴 취급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상가 건물 압류하고 이혼 소장을 던지고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수술날 한도 초과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병원 로비가 떠나가라 발광하던 그 인간들의 추악한 민낯, 평생을 부려먹던 머슴이 사라지자마자 지옥으로 변해버린 시댁의 처절한 몰락, 30년 묵은 체증이 단숨에 내려가는 역대급 사이다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디선가 진동하는 이 비릿하고도 역한 냄새는 꿈에서도 저를 따라다닙니다. 잠결에 코를 찔러오는 불길한 기운에 번쩍 눈을 떴죠. 아니길 바랐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거실 가득 퍼진 공기는 이미 지옥 그 자체였으니까요. 어머님은 거실 한복판에 앉아 해맑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왔니? 내가 예쁘게 그림 그려놨다. 그 말에 벽을 바라본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베이지색 실크 벽지 위로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발라놓은 것은 다름 아닌 대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과 얼굴, 그리고 입가에까지 묻어있는 그 흔적들을 보며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왜 그러셨어요? 헛구역질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이걸 치울 사람은 이 넓은 세상 천지에 오직 저 하나뿐이니까요. 저는 익숙하게 화장실에서 락스를 푼 물과 걸레 몇 뭉치를 챙겨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벽을 닦아내기 시작하는데 손등이 불을 지핀 듯 따가워졌죠. 겨울바람의 튼살 사이로 독한 락스물이 스며드니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제 손은 이미 여자의 손이 아닙니다. 거칠다 못해 마디마디가 툭 붉어지고 갈라진 틈 사이로는 피가 맺혀 굳은 지 오래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환갑 넘은 나이에 이러고 사나. 걸레를 꽉 짤 때마다 손등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벽지를 박박 문지를 때마다 제 어깨와 허리에서는 우두둑 소리가 났지요. 양어깨와 허리, 무릎까지 온통 파스를 붙여놔서 제 몸에서는 락스 냄새보다 독한 파스 냄새가 진동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파스 냄새가 난다며 코를 킁킁대곤 했죠. 그 냄새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 집안의 그림자로 살아온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오직 저 혼자만의 훈장 말입니다. 어머님, 가만히 좀 계세요. 자꾸 문지르면 더 번지잖아요. 치매 증상이 심해진 어머님은 제 손을 뿌리치며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이게 왜 똥이야? 된장이지. 내가 너 먹이려고 아껴둔 건데 왜 난리야? 어머님이 휘두른 손에 제 뺨이 스치며 오물이 묻었습니다. 순간 서러움이 폭발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저는 소매로 대충 훔쳐내고 다시 벽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오던 남편은 거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인상부터 팍 찌푸렸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집구석이 아주 똥통이네. 똥통이야. 남편은 코를 싸쥐고는 현관 근처에서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땀범벅이 되어 오물을 닦고 있는 건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더군요. 여보 왔어? 어머님이 사고를 좀 크게 치셨네. 나 좀 도와줘. 내가 뭘 도와? 당신 미쳤어? 저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만져? 당신 어머니잖아. 나 혼자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평소에 잘 좀 보살피지 그랬어.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남편의 날카로운 말끝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니?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니, 틀린 말했어? 기껏 노인네 하나 건사하는 게 당신 일인데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놔? 당신은 어머니 기저귀 한번 들여다본 적 있어? 10년이야, 10년. 누가 보면 당신만 고생하는 줄 알겠네.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건 고생 아니야? 남편은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제 곁을 지나쳐 방으로 가버리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님 씻기는 것만이라도 좀 거들어. 내 손 좀 봐. 다 터져서 물만 닿아도 쓰라려 죽겠어. 저는 갈라진 손을 내밀어 남편의 소매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저리를 치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이씨, 이거 나. 똥 묻은 손으로 어딜 만져. 당신, 냄새나서 숨을 못 쉬겠네. 다 치우고 나면 깨워. 아, 그리고 저녁은 좀 깔끔하게 차려내고.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 당신 어머니가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당신은 밥 안 먹고 살아? 머슴이 주인 배고픈 건 생각 안 하고 입만 살았네. 남편은 쾅 소리가 나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저와 어머님, 그리고 지독한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머슴.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았습니다. 지난 30년 세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이제는 시어머니 똥수발까지 들고 있는 저에게 돌아온 이름이 고작 머슴이었습니다. 벽을 닦던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어느새 거실 구석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드셨고 저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흐려져 벽인지 오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건 벽에 묻은 얼룩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 쌓인 한이라는 걸 남편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 몸에 밴 이 파스 냄새가, 제 손등의 이 깊은 흉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남편은 관심조차 없었죠. 저는 어두운 거실에서 홀로 락스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진 당연한 희생이라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길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가고 집안에는 여전히 비릿한 냄새와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집안에 말 없는 머슴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배설물을 다 치우고 겨우 허리를 폈을 무렵이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 자리에 잠시 눕고 싶었죠. 하지만 야속한 현관 벨소리는 제 쉴 틈을 단 1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딩동거리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건 왜일까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역시나 남편의 누님 신우이 경이었습니다. 올케, 나야, 문 좀 열어봐. 화면 속 형님은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채 서 있었지요. 저는 락스 냄새가 밴 앞치마를 대충 벗어 던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형님은 문이 열리자마자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코부터 쥐어짰습니다. 어우, 올케.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가 아침에 좀 힘드셨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기청정기 안 돌려? 집안의 찌릉내가 진동을 하네. 형님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도
집안 곳곳을 매의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 흔한 과일 상자 하나 들려있지 않았죠. 늘 그랬듯이 형님은 빈손으로 와서 제 살림살이를 검열하는 상정 같았습니다. 어머나, 저 구석에 먼지 좀 봐. 옳게, 요즘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형님은 손가락으로 거실 장식장 위를 쓱 훑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게으르다니요. 저 어머님 수발 드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도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우리 동생이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면 좀 상쾌해야 할 거 아냐? 형님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고 형님에게 줄 시원한 매실차를 타왔지요. 형님 드세요. 옳게. 근데 우리 엄마 영양제는 제대로 챙겨드리고 있는 거야? 차를 한 모금 마신 형님이 뜬금없이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빼놓지 않고 챙겨요. 근데 엄마 얼굴이 왜 저렇게 반쪽이야? 보니까 기력도 하나도 없으시네. 올케가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형님은 안방 문을 살짝 열어 자고 있는 어머님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니까 식사도 잘 안 하려고 하셔서 그래요.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야? 입맛 돌게 맛있는 것 좀 해드리고 그래야지. 내가 보기엔 올케가 우리 엄마를 방치하는 것 같아. 형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방치라니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님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을 떠먹인 게 누구인데요. 정작 본인은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1시간도 채 안 있다 가면서 말입니다. 옳게, 나온 김에 엄마 기저귀 좀 확인해봐. 형님이 거만하게 턱짓으로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갈아드렸어요. 지금 주무시니까 좀 이따가 할게요. 아니, 지금 해봐.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단 말이야. 제가 움직이지 않자 형님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케는 참 고집도 세다. 내가 딸로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걱정이 된다면 본인이 직접 기저귀를 열어보고 닦아드리면 될 일 아닙니까? 하지만 형님은 어머님 몸에 손끝 하나 대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더럽다는 듯 몸을 피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옳게, 피부가 왜 그렇게 거칠어? 관리 좀 해. 여자 나이 60이면 가꾸기 나름인데 너무 퍼져 있는 거 아니냐고. 갑자기 형님이 제 얼굴을 빤히 보며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뒷수발하고 집안일 하다 보면 그럴 틈이 없네요. 참나, 요즘 세상에 누가 그걸 다 손으로 해? 올케가 미련하게 일을 사서 하는 거지. 요령이 없으니까 몸만 고생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형님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또 한 소리를 보태더군요. 반찬이 이게 다야? 우리 엄마랑 동생 고기 좀 먹여. 얼굴이 까칠하더라. 제가 알아서 잘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입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제가 대충 하겠어요? 올케가 솜씨가 없으니까 동생이 밖으로 도는 거 아냐? 집에서 대접을 못 받으니 밖으로 놔두는 거지. 형님은 마치 제가 남편을 구박이라도 하는 양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꽉 잡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번도 넘게 형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아, 맞다. 나 오늘 여기서 저녁 먹고 갈게. 올케가 맛있는 것 좀 준비해놔. 나 갈비찜 먹고 싶네. 형님, 오늘 어머니 병원 예약 있는 날이라 저 정신없어요. 병원이야 다녀오면 되는 거고. 내가 간만에 왔는데 올케가 그것도 못 해줘.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명령했습니다. 올케, 내 엄마 잘 좀 모셔.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게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온갖 지적질만 늘어놓고 가는 저 뻔뻔함. 본인은 효녀인 척 입만 살아서 나불대고 고생은 오롯이 제 몫으로 남겨두는 저 가증스러움. 저는 거실 바닥에 멍하니 서서 형님이 마시고 남은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차를 타서 대접한 제 손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싶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이 무례한 폭력을 저는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방에서는 다시 어머님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안에 인내심이라는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집 안가득 찬 파스 냄새가 숨이 막히도록 지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헌신이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되는 이 집구석이 이제는 진저리가 났습니다. 신우이 형님이 남기고 간 독설의 파편들이 가슴 곳곳에 박혀 쓰라려 왔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이미 제 마음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계가 왔음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갑고 을씨년스러운 오후였습니다. 어머님을 겨우 달래서 낮잠을 재우고 난 뒤 저는 밀린 빨래를 거들어 베란다로 향했죠. 남편의 낡은 양복 주머니를 무심코 뒤적거리다 손끝에 닿는 딱딱한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그 종이를 꺼내보았습니다. 그것은 증여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던 제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이자 어머님 간병비로 쓰기로 했던 그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명의가 이미 남편과 신우이 형님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증여 날짜를 보니 제가 어머님의 피 섞인 옷가지를 손으로 빨며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아니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의 치매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우리에겐 저 건물이 있으니 조금만 참자고 말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모든 말이 저를 안심시키고 부려먹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을까요?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더군요. 당신이 왜 남의 옷주머니를 뒤지고 난리야?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지금 그게 문제야? 어머님 건물 형님이랑 당신 명의로 다 돌려놨더라.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귀찮다는 듯 양복 상의를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상의는 무슨 상의? 어차피 우리 엄마 재산인데 자식들이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인 당신이 왜 감나라 대추나라 난리야? 남? 당신 지금 나보고 남이라고 했어? 그럼 당신이 우리 집 핏줄이야? 성도 다른 남이지.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내가 어머님 대소변 받아내고 수발 들었어. 당신이랑 형님은 손끝 하나 안 댈 때 나는 잠도 못 자고 어머님 옆을 지켰다고. 그런데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남편은 비웃음 섞인 헛웃음을 내뱉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야, 순임아. 말은 바로 하자. 네가 우리 엄마 똥 치운 게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알아? 뭐라고? 너는 이 집 들어올 때 몸만 온 머슴이나 다름없어. 머슴이 주인 집 재산 탐내는 거 봤어? 주인이 밥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자기 할 일이나 할 것이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머슴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머슴. 내가 당신한테 머슴이었어? 30년을 같이 산 아내가 아니라 돈 안 드는 일꾼이었냐고. 그래. 아니면 당신이 우리 집안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노인네 좀 돌본 거 가지고 유세는 어디 머슴이 주인 집 재산에 눈을 독하게 떠? 남편은 제 얼굴 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번 일은 경희 누나랑 내가 이미 다 합해 본 거야. 누나가 고생 많았다고 내 명의도 넣어준 거니까 토 달지 마. 너한테 떨어질 콩고물은 단 한 알도 없으니까 꿈 깨라고.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해. 듣기 싫으면 나가. 너 아니라도 수발들 사람 널렸어. 요양원 보내면 그만이야. 근데 그 돈 아까워서 너 부려 먹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남편은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마른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겁게 들끓던 무언가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죠. 30년 전 이 사람만 믿고 시집오던 그 어린 날에 제가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제 청춘이 그저 머슴의 노동으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도 인생의 동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집안의 굳은 일을 대신 해주는 가성비 좋은 일꾼에 불과했던 겁니다. 벽에 걸린 우리 가족 사진 속에서 남편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역겨워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자다 깨셨는지 안방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평소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늘 어머님의 소리에 번개같이 반응하던 제 몸이 그날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의 둑이 완전히 터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졌습니다. 남편이 쾅 닫고 들어간 방문을 바라보며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배신감으로 시작된 떨림은 서서히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저를 머슴이라고 부른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남편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저는 거실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제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아주 명확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제가 평생 걸어온 머슴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한복판에서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지만 더 이상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린 한기만이 제 몸속을 흐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30년 결혼 생활의 장례를 마음속으로 치렀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거실을 지나
안방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머슴이라 비하하며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소리였죠. 저는 불 꺼진 거실 한복판에 서서 제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도 날카로운 이성이 제 머릿속을 깨우기 시작했죠. 저는 안방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깊숙한 곳, 남편은 결코 열어본 적 없는 작은 비밀 금고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 세월 동안 제가 쥐어짜듯 모아온 제 삶의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갈색 통장이었습니다. 이것은 10여 년 전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게 남겨주신 작은 땅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통장이었죠. 남편은 이 돈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친정에서 조금 챙겨준 돈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관심조차 없었으니까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통장의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간 항목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어머님의 치매 약값, 어머님이 입원하셨을 때의 간병비 차액, 남편이 퇴직 후 사업을 한답시고 날려먹은 돈을 메우기 위해 들어간 생활비, 그리고 시누이 경희 형님이 급하다며 빌려가서 한 푼도 갚지 않은 2천만 원까지 모든 숫자가 제 손길을 거쳐 빠져나갔더군요. 남편은 본인이 번 돈으로 이 집안이 돌아가는 줄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벌어온 퇴직금은 이미 형님의 뒤를 봐주느라 바닥이 난 상태였죠. 저는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지갑에 넣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술을 사고 형님에게 용돈이라며 건네주던 그 화려한 카드 말입니다. 그 카드는 사실 제 명의로 된 통장에 연결된 가족 카드였습니다. 내가 가장인데 이 정도는 쓰고 살아야지. 남편이 으스대며 긁어대던 그 돈의 원천은 사실 그가 머슴이라 부르던 저의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어머님 수발을 들며 들어간 순수 비용과 남편과 시누이가 가져간 돈의 합계를 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하학적인 숫자들이 계산기 화면에 띄워질 때마다 제 가슴은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아주 정교한 기계처럼 그 숫자들을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돈 한 푼 모를 무식한 여자로 취급했지요. 당신이 경제를 알아? 가계부나 똑바로 써. 그가 내뱉던 무시 섞인 말들이 장부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정작 이 집안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기둥은 그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산과 제가 젊은 시절 부업을 하며 알뜰히 모은 비상금. 그것들이 없었다면 이 집구석은 진작에 풍비박산이 났을 겁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체면과 형님의 사치스러운 생활도 모두 제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죠. 저는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 제게는 이 집을 나간다고 해도 평생 혼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자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 빼돌린 상가 건물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을 때 저는 더 큰 실체를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머슴이 주인 집 재산을 탐내.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띄웠습니다. 주인 집 재산이라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머슴인지 이제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이 얇은 플라스틱 한 장이 그 사람의 자존심이자 권력이었겠죠.
하지만 이 카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고 통장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동안 제 마음속의 미련도 함께 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돈보다 정이 중요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손해보고 제가 조금 더 고생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제 헌신은 공짜 노동이었고 제 인내심은 무능함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마시다 남긴 술병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술값조차 제 통장에서 나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싱크대 앞에 서서 컵 하나를 씻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저는 제 마음의 장부를 최종적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숫자들을 어떻게 현실로 돌려주느냐 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평온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건너편 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일 아침이면 제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을 기대하며 잠들어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이 평화가 사실은 제가 쳐놓은 거대한 모래성 위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복잡했던 감정들은 사라지고 오직 명확한 결론만이 남았습니다. 돈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주인도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머슴으로 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비하하던 머슴이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생각에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시린 한기가 올라왔지만 저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다시 어머님의 기저귀를 갈고 남편의 국을 끓일 겁니다. 아주 성실하고 말 잘 듣는 머슴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번도 넘게 이 집안의 모든 금전적 통로를 차단하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저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제가 당한 만큼 모두 되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발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말입니다. 거실 바닥을 닦는 제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리모컨을 까닥거리는 동안 저는 묵묵히 그의 발치 아래를 닦고 또 닦았죠. 어이 당신, 나 물 좀 떠와. 남편이 턱짓으로 주방을 가리키며 툭 내뱉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알았어. 저는 아주 고분고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얼음물까지 띄워 남편의 손에 쥐어주자 남편은 의아한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웬일이야? 고분고분하네. 이제야 제 분수를 좀 깨달았나 보지? 그래, 내가 뭘 알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저는 살짝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껄껄 웃으며 물을 들이켰지만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제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던 녹음기 버튼을 말이죠. 남편이 외출하고 어머님이 잠드신 틈을 타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는 척했지만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법무법인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저는 가방을 꽉 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분한 인상의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나요? 변호사의 물음에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몰래 녹음한 남편과 시누이 형님의 폭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불하려? 너 같은 건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녹음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남매의 목소리는 법률사무소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녹음을 듣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언어폭력과 학대가 충분히 입증되겠네요. 거기에 10년치 간병 일지까지 있으니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이혼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과 시누이가 어머님 상가 건물을 자기들 명의로 돌려버렸어요. 제 기여분과 그동안 제가 쏟아부은 돈을 되찾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의를 돌려놓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그 건물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하겠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그 건물을 팔 수도 없고 담보로 대출 한 푼 받을 수 없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믿고 까불던 그 건물이 순식간에 종이 쪼가리가 될 생각을 하니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사실 제 명의로 된 집이었죠. 남편은 본인이 가장이라며 떵떵거렸지만 집을 살 때 보태준 것은 제 친정돈이 전부였습니다. 사장님, 이 집 전세로 좀 내놔주세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남편 모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제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조용히 알아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작은 빌라촌을 서성거렸습니다. 제가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한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집들을 눈여겨보았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대소변도 치우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 그 상상만으로도 파스 냄새에 찌든 제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완벽한 머슴의 가면을 썼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맛있는 죽 끓여 드릴게요. 안방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어머님을 정성스럽게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길이 닿자 기분이 좋은지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함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야, 너 시장 갔다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어? 배고파 죽겠는데 밥 안 차려? 남편은 제 장바구니를 뒤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님, 약 사느라 좀 늦었어. 금방 차릴게, 여보.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주방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발가락을 꼼지락대며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거실 바닥이, 자기가 누워있는 이 집이 이미 제 손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무엇보다 본인이 주인이라 믿는 그 상가 건물이 이미 법적으로 꽁꽁 묶여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찌개를 끓이며 마음속으로 날짜를 세웠습니다.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제 손길은 더욱 치밀해졌고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희생. 그것이 제가 준비한 마지막 연극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평소처럼 제 요리를 타박했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당신 요새 정신 어디다 두고 살아? 미안해.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저는 고분고분 사과하며 남편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비웃으며 밥을 우걱우걱 씹어 삼켰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기를 죽이고 살았어야지. 그동안 내가 너무 풀어줬어. 그치? 그래, 여보 말이 다 맞아. 저는 밥알을 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도. 이 밥상이 당신이 공짜로 받는 마지막 만찬일 테니까. 밤이 깊어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낼 추가 서류들을 정리하고 이사갈 집의 계약서 초안을 검토했지요. 서류 봉투를 만지는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주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어머님의 기저귀를 갈 때마다, 남편의 무시 섞인 명령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불꽃을 키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소리 없이 말입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오면 저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머슴이 되어 저들을 섬길 겁니다. 완벽한 이별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제 인생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폭풍 전야의 정적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어머님의 비명이 집안을 갈랐습니다. 놀라 달려가 보니 어머님이 침대 밑으로 떨어져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계셨죠. 부랴부랴 응급실로 향했고 검사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의사는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비와 간병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며 고개를 저었지요. 병원 복도에서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누이는 걱정하는 기색보다는 짜증 섞인 한숨부터 내뱉었습니다. 아니, 노인네가 가만히 좀 계시지 왜 떨어지고 난리야? 남편은 병원 벽에 기대어 담배 생각이 간절한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옆에 있던 형님도 팔짱을 낀 채 제 눈치만 살피더군요. 옳게 수술비는 얼마나 나온대? 대학병원이라 비쌀 텐데 걱정이네. 형님은 가방을 고쳐매며 은근슬쩍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술비랑 입원비, 재활치료까지 하면 1,0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간병인도 써야 할 텐데 비용이 만만치 않겠어요. 제 말에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000만 원? 그게 무슨 큰돈이라고 그렇게 겁을 줘? 우리한테 상가 건물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남편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맞아, 올게. 엄마 건물이 이제 우리 명의로 넘어왔잖아. 그거 팔면 돈이 수억은 나올 텐데 고작 수술비 가지고 벌벌 떨 거 없어. 내일이라도 당장 금매로 내놓으면 그만이지. 그치? 형님은 벌써 그 건물을 판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계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누나. 아까 부동산에 전화해 보니까 금방 나갈 거래. 그러니까 당신은 입 꾹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 수술비 정산할 때까지 당신 카드로 일단 긁고 있으면 되잖아.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를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상가 건물이 이미 가압류로 묶여서 팔리지도 대출이 나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저들은 꿈에도 모른 채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주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럼요, 형님. 여보, 돈 걱정은 하지 마요. 제가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우선 처리할게요. 당신들은 어머니 수술 잘 끝나는 것만 신경 써요. 오, 역시 우리 올케가 최고네. 그래, 일단 올케 돈으로 하고 나중에 건물 팔리면 우리가 이자까지 쳐서 줄게. 형님은 신이 나서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남편도 안도했는지 그제야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씩 웃더군요. 그래, 머슴이 이럴 때나 쓸모가 있지. 당신이 알아서 다 한다니 마음이 놓이네. 우리는 좀 쉬러 갈 테니까 수술 준비 잘해. 두 사람은 마치 큰 짐을 벗어 던진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텅 빈 병원 복도에 홀로 남은 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잠시 집으로 모셔온 어머님을 위해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집에서 차려드리는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쌀을 불리고 전복을 다져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에 제일 좋아하시던 반찬들도 몇 가지 정갈하게 담아냈죠. 구수한 죽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기운 없이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복죽 끓였어요. 수술하시려면 기운 내셔야 하니까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저는 어머님의 등에 베개를 받쳐드리고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맛있다. 우리 며느라기가 최고네. 치매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와중에도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며 죽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아려왔습니다. 비록 남편과 시누이는 제게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했지만 이 노인네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어머님의 입가에 묻은 죽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린 뒤 속으로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제가 해드리는 마지막 잡이에요. 당신 자식들이 저를 머슴이라 부를 때 어머님은 침묵하셨죠. 그 침묵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제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이혼 소장과 각종 명세서들도 챙겼죠. 창밖을 보니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수술 전 금식을 해야 했기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 곁을 지키며 저는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배신감과 서러움 그리고 다가올 자유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지만 결코 뒤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베푼 이 마지막 정성이 남편과 시누이에게는 가장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제 손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수술비 결제할 카드 잘 챙겼지? 한도 넉넉한 걸로 준비했어야 해. 걱정 마요. 저는 가방 속 지갑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남편은 제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다시 눈을 붙이며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이 앞으로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하니 소름 끼치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수술실 입구에서 어머님을 보내드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은 영문도 모른 채 제 손을 꼭 잡았다가 수술실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 장치는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주연 배우인 저는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질 차례였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상가 건물을 팔아
명품 가방을 사네, 차를 바꾸네 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들려올 그들의 발광 섞인 비명소리가 벌써 귓가에 맴도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베푼 마지막 자비는 거기까지였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그들이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둘 시간입니다. 저는 미리 대기시켜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차창 밖으로 병원 건물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은 머슴으로 살았던 지난 30년 세월에 던지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마른 침이 넘어갔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방망이질 치는 소리가 귓가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병원을 떠나 집으로 향하는 이 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사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제 재촉에 기사님은 의아한 듯 저를 백미러로 훔쳐보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어머님의 수술이 한창 진행되고 있겠지요. 남편과 형님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상가 건물을 팔아 챙길 돈 잔치 생각에 여념이 없을 겁니다. 그들이 병원에 묶여 있는 이 서너 시간이 제게는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익숙한 번호키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서늘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의 웅얼거림도 남편의 짜증 섞인 호통도 없는 적막한 거실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집은 제게 거대한 감옥이자 쉼없는 일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청소기를 돌리고 남편의 국을 끓이고 어머님의 기저귀를 갈던 그 장소지요.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짐가방 2개를 거실 한복판으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살림인데 제 손에 쥐어진 것은 고작 가방 2개 분량의 옷가지와 서류뿐이더군요.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가벼운 짐무게가 제가 되찾은 자유의 무게처럼 느껴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던 제 낡은 화장품 몇 개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며 싸구려 크림으로 거친 손을 달래던 생활도 끝낼 참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주방 식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매일 남편의 술상을 차리고 어머님의 죽그릇을 올려두던 그 얼룩진 식탁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법원에서 발송된 이혼 소장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피고라는 글자 뒤에 적힌 남편의 이름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소장을 식탁 정중앙에 아주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더 얹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어머님을 모시며 들어간 각종 비용을 정리한 명세서였습니다. 기저귀가, 약가, 병원비, 그리고 제가 받지 못한 간병비와 가사 노동비까지. 남편이 저를 머슴이라 불렀으니 머슴으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계산해 본 것이죠. 숫자 하나하나를 적어 내려갈 때마다 제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난 머슴이야. 그러니까 이제껏 공짜로 부려먹은 머슴의 몸값을 제대로 치러야 할 거야. 저는 빈집을 향해 나직하게 움조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마치 남편의 목을 겨눈 칼날처럼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와 이 종이들을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소리를 지르며 제 이름을 부르겠지요. 하지만 불러봐야 대답할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미 저는 그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난 뒤일 테니까요. 짐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려는데 거실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근엄한 표정으로 중앙에 앉아 있고 저는 그 옆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사진 속 제 모습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순이마.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러 가자. 저는 미련 없이 사진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저는 오늘부로 죽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직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인생의 일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제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훨씬 큰 해방감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은 하늘이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파스 냄새에 찌들어 있던 제 코끝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원룸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의 카드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고 집으로 달려오기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제 지난 고달픈 세월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들을 위해 밥을 짓지도 똥을 치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껐습니다. 남편과 형님으로부터 쏟아질 그 수많은 독설과 고함으로부터 저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밤 남편은 텅 빈 집 거실에 주저앉아 이혼 소장을 찢으며 울부짖겠지요. 형님은 제 욕을 하며 오빠를 부추기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이라 믿었던 상가 건물은 법적으로 묶였고 그들이 머슴이라 믿었던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제 인생의 첫 번째 휴식을 만끽했습니다. 파스 냄새가 아닌 향긋한 바람 냄새가 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당당한 탈출이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짐을 풀기도 전에 저는 바닥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작은 방, 오직 저만의 숨소리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낯선 고요함이 이토록 달콤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병원 로비에서 대자로 누워 발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달려가 텅 빈 옷장을 확인하며 넋이 나가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으니까요. 식탁 위에 두고 온 그 종이들이 부디 남편의 심장에 깊숙이 박히길 바랐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제 헌신의 가치가 얼마만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랐습니다.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감으며 짧은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나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텅 빈 집, 그리고 그 식탁 위에 남겨진 소장은 제 인생의 가장 통쾌한 마침표였습니다. 그 시각 병원 로비는 수술을 마친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을 겁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와 수술 잘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남기자마자 남편과 형님은 기세등등하게 일어났겠죠.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곧 상가 건물을 팔아 제 손에 들어올 돈 뭉치를 먼저 계산했을 테니까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제 가방에서 훔쳐내듯 가져간 카드를 지갑에서 꺼냈을 겁니다. 거 봐, 내가 뭘 했어. 수술 별거 아니라고 했지? 남편은 형님 앞에서 보란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원무가 창구로 향했을 겁니다. 여기요, 일시불로 긁어줘요. 남편 특유의 그 재수없는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을 것을 생각하니 지금도 소름이 돋네요. 하지만 잠시 후 카드 단말기에서 삐빅하는 기분 나쁜 경고음이 들려왔겠죠. 보호자님, 이 카드는 해지된 카드라고 나오네요. 다른 카드 없으신가요? 원무과 직원의 무심한 한마디에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을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긁어봐요. 한도 넉넉한 카드라고. 남편은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겠죠. 고객님, 아예 분실이나 해지 처리가 된 카드라고 뜹니다. 결제가 안 돼요. 옆에서 지켜보던 형님의 얼굴도 흑빛으로 변했을 겁니다. 아니, 올케가 다 준비해놨다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빨리 올케한테 전화해봐.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겠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객님의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을 겁니다. 이 여편니가 어디 간 거야? 감히 전화를 꺼나? 남편은 병원 로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며 제 이름을 불렀을 테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겠지만 자존심만 센 남편에게는 그 시선조차 견디기 힘든 고역이었을 겁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 앞에서 남편은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머슴이 생명줄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누나 돈 좀 있어? 일단 누나 카드로 결제해. 상가 팔면 바로 줄게. 남편은 절박한 심정으로 형님의 소매를 붙잡았을 겁니다. 내 돈? 야, 미쳤어? 나 요즘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해. 너 다른 카드 없어? 아니, 그래도 엄마 수술비인데 딸인 누나가 모른 척하면 어떡해. 엄마 수발은 올케가 전담했잖아. 그러면 돈도 올케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난리야? 형님은 돈 앞에서 눈빛부터 달라졌을 겁니다. 평소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인 척 입을 놀리더니 막상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이 생기자 본색을 드러낸 거죠. 두 남매는 병원 로비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며 추악한 말싸움을 벌였을 겁니다. 네가 옳게 간수 잘 못해서 이사달 난 거 아냐? 난 몰라. 나갈 거야. 형님은 수술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는 듯 가방을 챙겨 병원 밖으로 도망치듯 사라졌겠죠. 남편은 그런 누나의 등 뒤에 대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더 절망하게 만든 건 원무과 직원의 단호한 태도였을 테지요. 보호자님, 결제가 안 되면 환자분 입실이 어렵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남편은 아마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을 겁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머슴이 사라지자마자 자신은 병원비 한 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니까요. 그는 다시 한번 제 번호를 눌러댔겠지만 저는 이미 세상과 단절된 채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발광 섞인 비명소리가 텅 빈 제 귓가를 때리는 듯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순임아, 이 독한 년, 너 잡히기만 해봐. 남편은 허공에 대고 제 이름을 부르짖으며 발악했겠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병원의 차가운 대리석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수많은 수모와 고통에 비하면 남편이 느꼈을 그 당혹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그들에게 돈줄이 끊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구걸하기 시작했겠지요. 야, 나 수술비가 급해서 그런데 몇백만 원만 빌려주라. 상가 곧 팔려. 하지만 평소 거들먹거리며 친구들을 무시해온 남편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고소해하며 전화를 끊었겠지요. 그는 그렇게 병원 로비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어머니를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구하러 동분서주하고 딸은 도망가 버린 그 쓸쓸한 병실. 어머니가 눈을 떴을 때 마주할 현실은 제가 겪어온 10년의 세월보다 더 차가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닌 그들의 핏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겨둔 그 이혼 소장이 남편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병원 원무과 앞에서의 그 소동은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어떤 남자가 마누라 카드로 결제하려다 해지된 거 알고 난리가 났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남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겠죠. 평소에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며 저를 머슴 취급하더니 이제는 그 머슴의 자취조차 그리워하며 울부짖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카드 회사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들이 가득 쌓였겠죠. 고객님의 요청으로 모든 카드가 사용 정지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남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자신의 손에는 단 한 푼의 현금도 없고 오직 빚과 짐만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저는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이렇게나 시리고도 달콤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과 형님이 서로를 탓하며 헐뜯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병원비로 당하는 망신은 아주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상가 건물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겠지만 남편의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을 겁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들려온 남편의 비명소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음악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남편은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텅 빈 거실과 식탁 위의 소장, 그리고 사라진 아내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이 남편을 미치게 만들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세계가 사실은 제가 바치고 있던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제 그 모래성에서 손을 뗐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저는 그 광경을 아주 멀리서 여유롭게 지켜볼 참입니다. 남편의 발광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겨우 지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돈을 빌린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수술비를 겨우 치르고 병실에 홀로 남겨진 어머님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잔뜩 독이 오른 얼굴로 현관문 앞에 서서 그는 평소처럼 거칠게 번호키를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경쾌한 열림음이 아니라 둔탁한 경고음 뿐이었겠죠. 이 여편네가 번호를 바꿨나? 야, 박수님, 문 안 열어? 남편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복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을 겁니다. 당연히 제가 겁에 질려 문을 열어줄 거라 믿었겠지요. 하지만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웬 낯선 사내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을 겁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난립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세요. 남편은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며 집안을 들여다보았겠죠. 거실에는 이미 낯선 짐들이 가득 차 있고 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여기가 우리 집인데 당신들이 왜 여기 있어? 우리 마누라 어디 갔어? 남편이 악을 썼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계약서 한 장이었을 겁니다. 이 집 주인이 오늘부로 전세 내놨고 우리는 정당하게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저씨 짐은 아까 이삿짐 센터에서 다 빼갔으니까 거기 가서 찾으세요.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큰 소리치던 이 아파트가 사실은 제 명의였다는 것을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으로 산 집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며 살더니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남편은 길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자신의 낡은 옷가지 몇 박스를 보며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겠죠. 결국 남편이 찾아간 곳은 하나뿐인 혈육, 신우이 경이 형님의 집이었을 겁니다. 누나, 나 좀 살려줘. 그 독한 년이 집을 전세 줘버리고 도망갔어. 남편은 형님의 집 앞에서 울며 불며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 가압류 소식을 이미 전해 들은 형님의 반응은 차가웠겠죠. 야, 미쳤어? 우리 집이 무슨 보호소야? 그리고 그 상가 건물도 이제 못 판다며.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는데 누굴 들여보내. 형님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남편의 짐을 복도로 던져버렸을 겁니다. 돈이 있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오누이처럼 굴더니 돈줄이 끊기자마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죠. 갈 곳 없어진 남편은 결국 보증금도 없는 허름한 고시원 방 한 칸을 찾아 들어갔을 겁니다. 사방이 막힌 좁은 방에서 남편은 비로소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꼈겠죠. 평생 제가 차려주는 밥상만 받고 제가 빨아주는 옷만 입고 살던 사람입니다. 가습을 켜는 법도 모르고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모르는 남편에게 그 방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배고파 순이마 밥 좀 줘. 남편은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제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머슴없이는 라면 하나 제대로 끓여 먹지 못하는 그 잘난 주인님의 실체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어머님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원을 찾았을 겁니다. 간병인을 쓸 돈이 없으니 직접 나서야 했겠지요. 하지만 10년 동안 제가 묵묵히 해온 그 일이 얼마나 고된지 남편은 1분도 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님이 대변 실수를 하자 남편은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어갔겠죠. 아우, 더러워. 이걸 어떻게 매일 치워.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병실을 뛰쳐나왔을 겁니다. 자신이 당연한 것이라 치부했던 제 노동이 얼마나 처절한 희생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돈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처지. 남편은 병원 벤치에 앉아 담배만 연거푸 피워댔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파스 냄새가 아닌 땀 냄새와 찌든 내를 풍기는 남편을 피해갔겠지요. 그토록 목숨 걸던 자존심은 이미 진흙탕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신우이 형님은 남편의 연락을 차단하고 어머님 면회조차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로지 남편 혼자서 그 지옥 같은 상황을 감당해야 했겠죠.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고시원의 눅눅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아마도 제가 식탁 위에 두고 온 그 명세서의 숫자들을 떠올렸겠지요. 자기가 부려먹은 머슴의 몸값이 얼마나 비싼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이제 남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지갑과 빚더미, 그리고
원망만 남은 노모뿐이지요. 그는 하루하루 일용직을 전전하며 입에 풀칠하기 바쁜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주인님의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오로지 비참한 현실과 뼈아픈 후회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소식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는 제 인생에서 지워진 이름이니까요. 길바닥에 나앉은 그의 모습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겪었던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슴을 함부로 부린 주인이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바닥에서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밥을 해줄 수님이도 돈을 대줄 수님이도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 가득할 뿐입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만을 위해 아침을 준비합니다. 작은 냄비에 쌀을 안치고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이토록 평화로운 음악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지요. 예전에는 남편의 입맛에 맞추느라 간을 보고 또 보며 전전긍긍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이 너무 뜨겁지는 않을까, 입술을 데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제 밥은 늘 뒷전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소박한 밥상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맛있네. 정말 달다. 갓 지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니 눈물이 핑 돌 만큼 고소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대접하기 위한 머슴의 밥이 아니라 제 영혼을 채우는 나의 밥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몰골이 말이 아닌 한 남자가 서 있었죠. 한때는 떵떵거리며 저를 부려먹던 남편이었습니다. 옷은 때에 저러 꾀죄죄하고 얼굴은 반쪽이 된 채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수님아 박수님.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세요? 나야 여보. 당신 남편 창식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대문을 잡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남편 둔 적 없는데요. 이미 법적으로 남남된 지가 언젠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야? 남편은 대문 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 좀 살려줘. 그의 비굴한 모습에서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주인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잖아. 당신 핏줄인데 당신이 수발 들어야지. 왜 나를 찾아와?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해?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단 말이야. 당신이 와서 예전처럼 좀 해줘. 응? 남편은 급기야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배고파 죽겠어.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 당신이 해주던 따뜻한 국 한 그릇만 먹으면 살 것 같아. 나 좀 들여보내줘. 그의 울음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를 머슴이라 부르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배가 고프다고? 그럼 당신이 직접 차려 먹어.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어디서 남의 집에 머슴이 들어오려고 그래? 당신이 그랬지? 머슴은 주인 집 재산 탐내는 거 아니라고. 여긴 내 집이고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망설임 없이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웬 낯선 남자가 무단 침입하려고 행패를 부리네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 신고 소리에 남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신고한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래?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남편은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저는 차갑게 내뱉고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남편의 비명 섞인 욕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다시 찾아온 정적 속에서 저는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묘한 허탈감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에 지독했던 가시덤불이 완전히 거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차를 우려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며 저는 나직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향긋한 차 한 잔도 그리고 오롯이 혼자 누리는 이 고요함도 모두 제 권리라는 것을요.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한 나물 반찬의 된장찌개뿐이지만 세상 그 어느 만찬보다 풍성한 식사입니다. 누구를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밥알을 씹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을 씹으며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지. 혼잣말을 내뱉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씩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 꺼진 방 안에 누워 제 거친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흉터들은 여전하지만 이제 더 이상 쓰라리지 않습니다. 그 흉터들은 제가 모진 풍파를 견디고 마침내 이겨냈다는 훈장과도 같으니까요. 머슴으로 살았던 30년의 세월은 이제 제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져 비참한 말로를 걷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저는 오직 오늘과 내일의 제 삶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저는 비로소 평온한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더 이상 냄새나는 기저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향기로운 꽃밭을 걷는 제 발걸음만이 가볍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긴 사연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이 글을 듣는 많은 분들도 부디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머슴으로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우니까요. 저는 이제 저만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러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0년을 그림자처럼, 아니 돈 안 드는 머슴처럼 살았던 수님 씨의 사이다 탈출기 어떠셨나요? 지독한 파스 냄새와 락스물에 터진 손등을 훈장처럼 여기며 버텼던 세월이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그저 당연한 일꾼으로 부려먹기 바쁩니다. 수술실 앞에서의 그 비참한 절규는 남편이 스스로 뿌린 씨앗일 뿐 동정할 가치도 없죠. 이제 수님 씨는 남이 차려준 눈칫밥이 아닌 내가 지은 정직한 밥을 먹으며 오롯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나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빛나고 계시는가요?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제 이름을 찾은 수님 씨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사이다처럼 뻥 뚫리는 그날까지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